결정적인 사건은 2019년 후시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을 두 곳을 공격했을 때, 물론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문제를 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 요청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1980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까지 진출한 소련이 페르시아만으로 내려온 것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자원안보에 가장 중요한 페르시아만 지역을 침범하는 나라가 있다면 무력을 써서라도 막겠다라는 이른바 카터 독트린을 내놓았습니다. 이 카터 독트린으로 미국은 페르시아만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미국의 자유질서 체제 안에 들어와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페르시아만에서 안정적으로 석유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은 이 카터 독트린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동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전략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미국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통적인 친미 국가들은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카터 독트린 폐지하기 전에 전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 친미 국가들과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들 국가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보는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했죠. 즉 그동안 미국과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아랍 국가들, 심지어는 이스라엘에도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적성국 이란과 경제 제재를 풀면서 이란과 핵 협상을 타결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 협상 타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카터 독트린 철폐,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은 전통적인 중동 친미 아랍 산유국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러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는 새로운 길을 뚫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해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더욱이 유가는 상당히 곤두박질 쳐서 산유국들의 삶은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미래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부에 자리 잡고 있는 타북 지역에서 네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온 프로젝트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만 작동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를 사우디아라비아가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인력이 필요한 이러한 공사에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력을 대면서 공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사에 중국이 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의 3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한 이 대규모 건설 사업에 그러한 노동력을 댈 수 있는 나라는 세상에 중국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냉정한 평가입니다. 중국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은 경제적인 측면의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진출한 중국의 상인들은 화랑을 기대하고 있고 상황이 갈수록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1대1로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리고 중국에서 시작한 특히 철도가 중동과 꼼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시작해서
중동을 거쳐 전 세계로 이어가는 일대일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미국이 I2U2, 즉 인도,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이 네 나라의 협력체인 I2U2를 움직여서 이 중동 지역의 철도를 건설해서 서로 연결시키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중국의 중동 진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고유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동은 단순히 중국에 의존하는 곳은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싱크탱크들은 중동에서는 더 이상 어떤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축이 돼서 중동 국가들이 그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즉 예전에는 미국의 단일 체제로 중동이 움직였죠. 그러나 이 단일 체제는 이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일 체제를 대체하는 러시아 중심 체제나 중국 중심 체제가 들어올 것인가라고 우리가 물으면 이쪽 지역의 전문가들은 전부 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즉 여기 중동에는 이젠 더 이상 어떤 특정한 나라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극체제는 존재하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국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 나라와 손을 잡는, 즉 중국과도 손을 잡고 러시아와도 손을 잡고 미국과도 손을 잡는 그러한 형태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죠. 즉 중동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단일 체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위안화의 위상이 중동에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천연 자원을 수입했을 때 중국이 기존의 달러 대신 위안화로 중동 산유국들과 결제하는 그러한 방식을 조금씩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이렇게 중동에서 성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과 다릅니다. 중동 국가들이 생각하기에 미국은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나라지만 자국의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들 중동 국가들이 국내적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을 두고 민주주의를 하라든지 인권을 보호하라든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정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면서 중동 국가들과는 경제로만 맺어지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만들어 놓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중동 국가들이 더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란은 어쩔 수 없이 경제 제재 때문에 상하이 협력기구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도 뒤를 따르고 있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동쪽으로 눈을 돌려서 중국과 러시아가 구축해 놓은 새로운 경제 안보 틀에 참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중동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좋을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 현재 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경제 발전이죠. 사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마치 중국과 중동의 관계처럼 정치로 얽혀 있지 않고 경제로만 얽혀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가 해왔던 중동 전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굳이 중동 국가들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하면서 내정에 간섭할 리는 예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면밀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중동 국가들은 러시아와도 친하고 중국과도 친합니다. 이러한 나라와 협력을 할 때 우리가 이러한 국가들의
외교 전략을 거론하거나 거기에 휩쓸리거나 불필요한 잡음을 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중동에서 중동 국가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간에 그거는 그들의 일로 내버려 두고 우리는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속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산유국들은 한국을 좋아합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에겐 조금 뼈아픈 것도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잘 주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기술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 브랜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국가 브랜드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술을 주면서라도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역시 유가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유가를 높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최소한 $80 이상을 유지를 해야지만이 넉넉하게 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미래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갈수록 석유를, 가스를 덜 쓰면 당연히 석유와 가스밖에 없는 현재 산유국들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을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올해 유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이 강의가 우리 한국이 중동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